오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각 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청와대 모임,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이었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시됐다죠.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결해서 오늘의 분위기, 내용 들어보겠고요. 정치권의 성폭행, 성추행 폭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자 이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이 모처럼 남북 간의 봄바람 속에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계실 우리 이산 가족들, 실향민들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 청와대에서 진행된 영수회담,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해서 첫 번째 이른바 완전체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죠.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결해봅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100분 정도 시간 같이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네, 11시 한 50분부터 네. 한 1시 35분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회담 분위기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또 진지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교환했는데, 예. 이제 참석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개진하느라고, 예. 때로는 좀 다소 과열되는 듯 했지만, 예. 저는 굉장히 건강한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설전도 펼쳤다 이러던데 실제로 그럼 그랬습니까? 아니, 설전이라기보다는요, 워낙 시각이 다르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용 실장은 어떤 북한 방문한 팩트를 얘기하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게 뭡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북한에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과거 예를 봐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뭔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시간 벌기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 그 시간에 핵을 완성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근본적인 그런 우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 우려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런 우려는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제 의문의 제기라고 보고, 그러나 대화를 그런 것 때문에 예. 대화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은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작이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확신이나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예. 어렵게 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민주평화당 우리 조배숙 대표께서는 누구 편을 드셨습니까? 저희는 이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운명을 볼 때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저는 이 대화의 기회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조차도, 이런 대화의 기회조차도 지난 보수 정권 10년간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노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추미애 대표 또 이정미 대표 이 세 여성 당 대표분들은 다 남북 대화에 긍정적이셨을 것 같고 홍준표 대표랑 유승민 대표 두 남성 당 대표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었겠군요, 분위기가. 우연히 또 그렇게 됐네요. 글쎄 말이죠. 네. 네. 그런데 4월 말 정상회담 이게 뭐 지방선거랑 연결돼서 그런 정치적 설전도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당연히 이제 6.13 지방선거인데 예. 4월 말이면 아무래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는 미리 하고 이 총선 이후에 그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했으니 예. 이건 좀 너무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 이제 이런 대화의 물꼬를 텄고 네. 그리고 이 또 북미 대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무작정 그걸 고려해서 시기를 이렇게 좀 너무 여유 있게 가져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거는 선거고 네. 이건 저는 이 선거를 핑계로 이걸 좀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그게 이제 핵심이겠습니다만은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뭐 이런 의제들도 좀 등장을 했나요? 이산가족 상봉 이 부분은 그 얘기가 안 됐고요. 네. 개성공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의제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워낙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의제까지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북미 대화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더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무슨 언급 같은 건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북미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이 어떤 언급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네. 사실 이제 저도 조금 정의용 실장한테 이제 그거를 질문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북미 대화를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북미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무슨 조건을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무언가 그랬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예.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는 공개될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그 대목을 함께 좀 꼭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였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관련 의혹 제기도 있었죠.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충격에 이어서 연일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국회에서도 이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방향의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의원 이제 국회 가신 게 벌써 한 5년 이렇게 되죠? 네, 이제 6년째입니다. 그죠? 네. 국회 또 정치권 원래 이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근데 폐쇄된 조직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조직일수록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음성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정치권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보면 과거에 보면 무슨 뭐 룸사롱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예. 무슨 이 폭탄주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게 그냥 다반사처럼 당연하게 막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고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이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 문화이면서 또 조직은 폐쇄적이고, 그죠?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그 관계가 이게 보좌진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게 그냥 국회의원이나 뭐 좀 상급 보좌관 한 명 손에 다 달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수석 보좌관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요. 예. 또 국회의원은 사실은 또 이렇게 항상 상근을 이렇게 실내에서 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그런 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 내에서도 익명으로 이런저런 제보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데 이현주 의원도 그런 거 좀 접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막 떠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익명으로 이렇게 제보하는 것들도 뭐 당에서도 이렇게 본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직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가해자가 이렇게 자기 변명을 또 하고 막 이렇게 항변을 하면 네. 이게 아주 고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지금 수사기관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건들을 다룰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가해자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에는 예.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일어났을 때 얘기가 나와야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서 처벌하기 굉장히 용이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대개 보면 이런 관계들이 이제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침묵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미투도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이제 가해자가 부인을 하고 막 저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미투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법 처리로까지 가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또 가해자 측 또 피해자 측 사이의 공방이 앞으로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시간을 끌다 보면 피해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그랬을 때 그 피해자가 왕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에 중점을 두고 이제 처벌 형량을 늘렸고요. 예.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엔 몇 년형이었는데 앞으로 강화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이었는데 한 단계 올려서 7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너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10년 지난 것들은 처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2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 어떤 형량을 올리는 것들은 이제 법조계 내부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는 지금보다 좀 형량을 높이자. 간단히 그 말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만약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이 법이 이번에 통과가 빨리 된다면 바로 소급 적용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사법의 어떤 원칙이 소급 금지라서요. 예. 그래서 이게 시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 네,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 굉장히 많이 지난 거 아닙니까? 예. 들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처럼 뭐 법 개정 노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뭐 정당 내에서 그다음에 국회 전체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지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뭐 우선은 이제 선거가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저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우선 기소가 되면 우선은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부에서도 내부의 어떤 자정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우선 이제 문화를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좀 이중적인 문화, 이 의식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되고 예. 또 우리가 좀 앞장서서 이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문화를 깬다든가 특히 또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는 거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공천 우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네. 많아지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정말 문화 개혁으로까지 꾸준히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진영 논리보다는 좀 정책 이용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네.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 미투 운동 심상치 않네요. 자, 이게 검찰에서 시작이 됐죠. 문학계에서 불이 붙었고 여의도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 실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보좌진 실명 폭로, 그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예. 또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어제도요. 예. 그 저녁 8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방문 결과 브리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네네. 정말 빅뉴스잖아요. 예. 근데 한 오후부터는 오늘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이게 더 네. 뭐 무서운 뉴스로 소문이 무성했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 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뭐 이제 요약하자면은 현직 언론인이 과거 기자 지망생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 전 의원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게 취재 과정에선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아마 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거든요. 오전 11시에 예. 무기한 연기 그렇죠.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정당 할 거 없이 여의도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이제 각 당들은 조그만 소문에도 아주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뭐 없죠. 이게 맞냐 사실이냐 뭐 이니셜 나오면 누구냐. 예. 민주당은 계속 고개 숙이고 한국당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에 비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만 우리 사회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를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 인식은 미투에 대한 무지고 피해자를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애둘러 좀 이렇게 한국당에 반발한 한국당을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안희정, 이윤택에 대한 비난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갑질, 폭력, 내부의 파시즘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성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좀 태도가 변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자기 고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덧붙이긴 했는데 예. 이게 사실 뭐 너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다 있어요. 각 당들이. 어쨌든 예. 어제는 홍준표 대표가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가 된 그렇죠. 정돈이 된 상태. 예, 정돈이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뭐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힘든 혹은 사실인데
실명까지는 떠오르기 어려운 소식들이 여러 당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정치인들이 하루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돈돼 있다 네. 이런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정책적 뒷받침도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방금도 저희가 이현주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만 관련 법들도 뭐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뭐 이현주 의원 말씀하셨겠지만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 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 구성되어 있고 당내 이렇게 센터도 지원센터도 꾸렸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심고를 장이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예. 알면 장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은 처벌받게 됩니다. 기관장.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건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덮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고요. 네, 이런 법률안들이 좀 피급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국회에서. 그렇죠. 이게 그래야 이게 좀 이번에 미투 파문이 좀 제도적 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중간 기폭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건 왜 애초부터 나왔던 건데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거. 요 법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물살을 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내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유는 첫 번째예요. 올해 2월 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예. 국회가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각 당들이 내부의 신고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게 더 시급할 거예요. 네. 남의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벌어진 피해자들 보호하는 거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정춘숙 의원이 말한 대로 당장 만들기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디서 많이 터지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예. 유권자들하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정관용입니다. 시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들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이른바 쇼를 위한 쇼를 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쇼를 위한 쇼라는 게 뭐예요? 네, 100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 무대를 꾸몄다가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아하. 네, 현재 시간으로 6일 프랑스 파리의 한 미술관에서 샤넬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무대를 아예 숲속처럼 꾸미려고 바닥에 낙엽 수톤을 깔아놓았는데요. 문제는 한겨울 정취를 표현하겠다며 100년 된 나무들을 베어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끼로 뒤덮인 키 큰 참나무를 옮겨놓았고 손님들 앉으라며 나무 벤치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딱 하루짜리 패션쇼 하려고 100년 된 나무를 베어버렸다. 네, 패션 비평가들은 살아있는 듯한 자연이 느껴진다면서 극찬했다는데 프랑스 환경단체는 이 패션쇼를 이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몇 시간 진행되는 패션쇼를 위해 숲속 나무들을 찍어 넘기고 다 쓴 뒤에는 폐기물통에 집어던지는 게 자연의 속성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샤넬 측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어요? 네, 동원된 나무는 모두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행사 후 나무를 베어낸 곳에 참나무 100그루를 심기로 약속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샤넬의 패션쇼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플라스틱 공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됐었는데 부츠나 장갑 등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패션쇼를 연출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100년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마구잡이로 나무를 잘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이소연 씨잖아요. 네, 이소연 씨가 최근 한 과학 비평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우주인 배출 사업이 만들어낸 상품이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10년 전 정부가 260억 원을 들여서 우주인 배출 사업을 추진했었죠. 예. 네, 이 씨는 원래 예비 우주인으로 선정됐는데 고산 씨가 보안 규정 위반으로 탈락하면서 우주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씨가 2008년 4월 열흘간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2012년에 돌연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하면서 우주인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네, 그랬던 이 씨가 10년 만에 자신의 견해를
견해를 밝힌 건데요. 당시 정부가 우주인 후속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황당한 일은 뭐예요? 네, 2007년에서 2008년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주화물선이 먼저 우주로 올라갔을 때 부처명은 과학기술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씨가 우주정거장에 간 시점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정부에서 비행복에 붙은 패치는 물론이고 부처명이 들어간 스티커를 싹 다 바꾸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패치 뜯고 바느질로 새로운 패치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정부에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구와 교신할 때마다 다 뗐어? 확실히 다 붙였어? 이렇게 묻던 말이 생생하다면서 예. 이 모습을 본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정부의 공식 물품을 신내라고 개인 물품을 별로 가져가지 못해서 미국 우주비행사의 옷을 빌려 입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뭐 치적 생색내기 이런 거로군요. 네. 문제는 지구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이 씨가 우주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나라 돈으로 우주 여행하고 먹튀해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게 팩트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제대로 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 네, 정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만에 태평양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같은 TK 출신이고 경북고 서울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또 차한성 변호사는 대법관 임기 끝나고 나서 공익 활동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퇴임 이후에는 사회봉사와 후임 양성에만 전념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맡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관예우 논란이 일었고요. 그리고 현직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했다면 애초에 변론을 맞지 말았어야 하겠죠. 이번 결정 당연하지만 아쉬움, 씁쓸함이 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이제 얻어낸 합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평가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협입니다. 먼저 대북 특사단이 합의하고 돌아온 사안들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신다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 이 정도까지 성과를 예측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잘하면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조정 정도의 합의. 예. 이 정도면은 최대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정말 예측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성과입니다. 예. 네, 한반도와 동북아가 이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남북 정상의 한라인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까 언급하셨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양해한다 이래 버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펼쳐왔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정도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 쪽의 비판은 뭐 희대의 위장 평화쇼다 이런 쪽입니다. 즉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평화 공세를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 기회인데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아주 뭐 정말 잔치집에 재뿌리는 격인데
사실 자유한국당 집권 9년 동안에 비핵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북핵이 방치가 됐거든요. 예. 이 시기에 북한의 핵 개발이 급진전돼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인데 예. 여기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는 게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대결과 갈등 부추겨 가지고 낡은 이념 공세, 뭐 안보 장사 이걸로 해가지고 지지층을 확보해 보겠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예. 정말 70년대의 낡은 이념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또 역사적 경험을 보면 이런 우려가 또한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2번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또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그런 이제 이 대화와 합의 그리고 그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나마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했을 때에 그 정도만큼의 핵 개발을 정체시키거나 핵 개발을 일정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핵 개발 그러한 합의가 이제 깨진 이유가 사실 있죠. 따로. 예. 요즘에 이제 북미 간에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이제 뭐 아주 지루한 아주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예. 실제로 그 과정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합의가 깨졌던가 그런 문제들이 북한이 책임져야 될 영역은 어떤 거고 미국이 책임져야 될 영역은 어떤 건지 예. 그리고 어디가 원인이 먼저 제공했고 컸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으면 그럼 뭐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네. 예. 아까 김경엽 의원이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김경엽 의원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하나는 그 문재인 정부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론 진정성 있는 대화 제의나 이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후에 네. 체제 안전 보장 등의 협상력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서 경제 포커스를 맞추고 향후의 경제 발전 전략을 구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통남을 통해서 통미로 나아가고 예. 그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제 보장이라면 즉 불가침 협정 내지는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뭐 북미 수교 이런 걸 진짜 북한이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북한은 그런 정도의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를 예. 원하고 있고요. 예. 아마 이번에 비핵화 조건으로도 그러한 조건들을 아마 내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최대 변수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벌써 이런 말이 나오던데 미국 예.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지금 오늘 반응을 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윗으로 북한과의 이 대화 가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미 국무부는 오늘 보니까 이런 날이 오리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참 아주 이제 뜻밖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아주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도 대화 진전을 돕겠다고 하는 아주 입장이 확실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특사단이 내일 미국으로 건너가서 방북 결과를 잘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던 비핵화 논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미국도 이제 대화를 더 이상 회피할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마 북미 대화가 곧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뭐 이렇게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 등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더 이것도 좀 합시다라고 제안할 건 없나요? 예컨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마 지금 4월 말 정상회담 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분명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워낙 좀 절박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이나 남북 경협 재개 문제 같은 것은 최소한 아마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동결 선언이라도 하고 예. 대북 제재가 완화되어야 사실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안들까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하긴 개성공단 재가동은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죠. 이제 현금 지원이 위배되는 건데요. 예. 사실 현물 지원으로 하면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북한이 받을 건지 이런 게 사실은 불확실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야당의 평가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입니다. 네. 역시 이번 대북 특사단이 가져온 합의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인 전반적 평가를 해보신다면? 예, 그 정부 발표대로라면은 네.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갖고 남북 대화를 하기로 했고 북미 대화를 허심탄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 대화에서 비핵화를 다루겠다는 입장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진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같은 시간에 북한 노동신문에 보면은 북한 핵은 미국을 이 지구라는 위성에서 쓸어낼 정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발표 형식도 조금 아쉽죠. 예. 방북 결과 어떤 전문이다 이렇게 언론 전문, 발표 전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합의 형태의 발표가 났더라면은 예.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예. 오늘 제가 낮에 외신 기자들을 만났었는데 우리 국내 언론인들도 불만이 많아요. 우리 의미 있는 대표단이 가는데 현장 취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위기랄까 그 발표문을 대한 판단을 하는 데서 굉장히 그 현장 분위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언론 전혀 접근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부 발표대로라면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인데 신뢰도 부분에서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노동신문 보도 내용을 언급하셨긴 했는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 더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 대표단 정영 실장의 입을 통해서 이제 요약한 전문이다 이렇게 나왔고 예.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비핵화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김정일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 부분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정은의 육성으로 우리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다면 더 의미가 있었겠죠. 예. 취재가 안 되니까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가서 회담하고 만찬하는 거를 우리 카메라 기자 가서 다 찍고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우지 입장에서 보면 북한도 이번 대표단이 올 때 기자들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고 요구가 왜 안 됐는지도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이 여태까지 한 번도 공개 안 했던 노동당사를 공개해서 거기로 초대를 하고 4시간 넘게 만찬까지 하고 이런 적극적 자세를 보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을 하나의 전략적 틀, 국제 역학적 틀로서 보면은 북한이 그 유엔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어떤 서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절실함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감성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에 왔을 때 우리 정부가 과잉으로 맞았다 이런 논란이 있어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혹한 입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같이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의 전략적 틀 속에서 보면은 북한이 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예.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모습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제재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절실한 상황에 왔다 그러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닐까요? 그 절실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죠. 예. 기회라기보다 북한이 이 절실함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가느냐.
안 그러면 또 하나의 그 시간 벌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대화와 남북대화, 미국 북미 대화를 택했느냐 부분은 이제 시간을 좀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내어놨고 예. 또 미국과 또 일본 또 많은 전략가들도 진전된 측면도 인정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예. 지켜볼 당사자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북미 대화로 바로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미 대화로 가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북미 대화를 할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혔죠.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예. 이 부분을 정의용 안보실장과 우리 국정원장이 미국을 가서 설명을 할 하겠죠. 예정이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은 철저하게 탐색 대화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 북한의 진정성을 파악을 하는데 오늘 그게 잘못된 희망이냐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진전할 수 있는 돌파가 되는 탐색 대화를 시작할 거고 예. 미국한테 이제 공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북미 대화에서 공이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 워싱턴 넘어갔는데 예. 워싱턴에서는 좀 더 느긋한 입장에서 이 문제 북미 대화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미국이 입장을 내놨는 게 조금 구체적인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미국이 좀 더 강경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차제에 예. 북한으로부터 분명히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조치를 전제 조건 내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탐색 대화는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자유한국당도 야당이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북한과 적극적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는 게 옳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 북한 비핵화, 핵 폐기 여기에 도움되는 모든 노력을 같이 해가는 거죠. 예,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위해서 이 만약에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예를 들어서 비핵화는 구체적인 조치를 좀 해라. 그리고 예.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입장을 지지하더라도 비핵화 또 핵 폐기를 위해서 뭐 정부나 우리 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그 가운데서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결정이 돼서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남쪽 땅을 밟게 되는 셈인데 이거의 의미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이 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방송을 통해서 평양을 다시 방문하는 3차 정상회담 안 된다 했습니다. 네. 의전상으로 프로토콜상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두 번 갔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북한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강조했는데 예. 어쨌든 평양에서 열리지 않고 판문점 그것도 우리 자유의 집에서 열리게 된 것은 뭐 외교 의전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오늘 보충적으로 보면 뭐 우리는 최고 어느 쪽도 괜찮다 했는데 북한이 선택한 것으로 그렇죠. 문 대통령이 설명했죠. 예. 어쨌든 뭐 평양에 가는 것보다 굉장히 바람직한 장소 선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것들도 서두르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정부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저희 박근혜 정부도 이 부분을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앞에 정부 이산가족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났을 때 합의할 때 이산가족은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안 지켰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급한 의제로 다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경제 제재 완화 이런 문제는 이미 오늘 대통령도 언급을 했어요. 불가능하다. 유엔 제재의 틀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제재의 특구 속에 제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유엔 회원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제재 완화는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남북 대화에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네. 측면이 있다 보니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요즘 미투 운동의 불길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여기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금 나선 상황인데요. 네.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희정 도지사의 이야기를 보며 세상은 한마디로 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조리실무사들과 교장이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자가 와서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실무사들이 젊고 예쁘다. 너는 교장의 왼편에 앉고 너는 오른편에 앉아라. 그리고 교장이 술을 좋아하니 순번을 매겨서 너 술을 따라라. 교육청에 항의를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그 해상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미투 운동이 아무리 벌어진다고 한들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학교 내에서 누가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성희롱 성폭력 사례 실태조사 결과 발표하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응답자 504명 중에 21.2%가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31.9%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목격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응답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조리실무사 이런 이제 그 직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걸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불이익이나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정확하게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중지를 요구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2.5%,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답한 비율은 10%에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성단체나 국가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한 응답자는 3.5%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또 학교나 교육청 상당 창구에 신고했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하. 결국 국가기관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신뢰는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학교 안에 이런 문제 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나요? 정부 이 방침을 보면은요,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이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그리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금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면 학교에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있다거나 또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있다 이게 이제 없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41.7%였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35.7%를 차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학교 성희롱 예방 교육에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16.9%에 불과했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게 또 종이 한 장 나눠주고 서명만 받아간다 이런 요식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에 비정규직이나 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들의 이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어젯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59톤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제1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해경은 오늘 아침 7시쯤에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로 바다에 떠있던 실종 선원 1명을 추가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로써 선원 11명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네.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구조된 생존자 3명은 모두 베트남 출신인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다행히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 당국이 계속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는데 기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그 악천후 때문입니까? 지금 보통 이제 그렇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사고 직전인 오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특히 북동풍이 초속 14에서 18m 가량 강하게 이제 불었고 파고가 최고 3m에 이르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구조된 선원들의 이제 진술을 보면은요. 처음에 뒤에서 이제 큰 파도가 덮쳐서 배가 심하게 요동에 치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파도가 오니까 배가 그대로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상 상황이 나쁘면 출항을 금지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당국의 어떤 그 설명을 보면은요, 15톤 이상의 어선인 경우에는 이제 그 풍랑주의보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출항을 해서 조업하는 게 가능하도록 지금 현행 법령에 돼 있다고 합니다. 제1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59톤급이었기 때문에 출항 금지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중형 선박이 출항 금지 대상이 되려면 이제 풍랑 경보가 발효된 그런 상황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풍랑주의보가 아니라 경보. 그렇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법의 내용만으로 갖다가 볼 때는 이 제1호가 어떤 그렇게까지 무리한 상태에서 조업을 강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는 좀
좀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문인 대목, 제1호가 침몰한 곳이 조업 금지 구역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 생존자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당시 제1호는 더 많은 양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어획물을 좀 싣고 이제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게, 그렇다면 무리하게 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돌아가다가 이런 변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좀 이런 좀 사실들이 사고 원인과 정확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좀 추가로 조사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 산입범위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이내에 노사 간 합의가 결렬이 돼서 공이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현재 최저임금에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이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와 또 이제 그 사용자 측 중심으로 해서 나온 그런 제안들이죠. 예.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고, 특히 경영계의 경우에는 이 정기 상여금 외에도 식대, 교통비 등의 각종 고정수단까지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더 강한 주장을 내놔서 상당히 문제였던 것인데요. 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 여기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랑 재계가 의견이 다르면 그 중간에 전문가 집단, 뭐 공익위원 이런 쪽의 의견이 힘이 실리지 않나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즉 상여금도 이렇게 그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라는 기준을 좀 명확히, 그리고 좀 재계의 표현에 의하면 다소 협소하게 적용한다, 이런 원칙을 이제 써놨던 것이죠. 예. 또 업종 지역별 차등 적용도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이 이 제도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현행으로 할 게 아니라 일정한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도 담겨 있었는데 네. 어쨌든 노사 간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잡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노사가 강하게 대립하게 된 모양새 자체가 이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점인데요. 앞으로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2019년 최저임금 협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이렇게 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이 노동계가 지금 이 언급한 전문가안을 현행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 측에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이런 갈등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엔 최악의 경우 사회적 대화 틀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결말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섬세한 여러 접근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아베 신조 총리가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이게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시작은 지난 2일자 아사히 신문의 보도였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2016년 6월 달에 사립학교재단인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니까 의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재무성이 계약 당시 작성했던 문서 내용을 고쳐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토지 거래가 상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또 모리토모 학원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문서에 원래는 있었는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 재무성이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제출했다, 뭐 이런 의혹인 것인데요. 근데 오늘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의회가 이 의혹에 대해서 재무성에 이제 질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는데, 재무성 측이 현재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이 안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해서 상당히 논란이 또 확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다시 타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의원을 해산을 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었는데 다시 이제 타격이 되는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가 문서 조작을 지시를 했어도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 또 지시를 안 했더라도 공무원들이 뭐 알아서 이제 총리 입장을 고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촌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어쨌든 장기 집권이 결국 이런 상황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든지 아베 신조 총리의 3년
신년인가 개헌 일정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요. 최소한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일본 관가에서는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 신문이든 어느 한쪽은 쓰러지는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좀 상황이 심각하게 될 가능성을 보고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베냐 아사히 신문이냐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입니다. 오늘은 항상 가슴 한켠이 허전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 이야기인데요. 요새 이제 남북관계 좀 새로운 조짐이 보여서 이분들의 기대감은 좀 커질 것 같은데 바로 북에 이 가족이 있는 이산가족 실향민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시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에서 시민위원장으로 예, 직책이 바뀌셨네요. 예, 더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어려운 이웃들을 더 많이 만나라는 그렇죠. 그런 무거운 책무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 때문에 시민위원장을 맡으셨군요.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야죠. 박정은 씨라고 우리 참여연대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 이번에 새 사무처장이 되시고 저는 이제 또 그분을 보조하면서 열심히 또 시민들을 뵙고 억울한 사연들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시사자키랑 함께 문제 해결도 함께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이 대북 특사단이 4월 말 정상회담,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개통, 핵실험, 미사일 실험 안 한다, 한미 연합훈련은 해도 좋다,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예상했어요? 이 정도일지는 못했죠. 예. 파격적이죠. 평화와 통일 단체들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북 그 인도적 지원 구호 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평창에 와서 평화올림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북을 한 거고 답방 형식으로. 그래서 그 만남 자체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이 예상외로 평화와 해결한 통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남북 간에 이렇게 너무너무 으르렁거리고 곧 전쟁 날 것 같은 상황이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또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여러모로 안 좋거든요. 그게 피부로 우리 국민들도 느끼시는 거거든요. 북한에 문제가 있고 비판할 점이 많다는 거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그전에 그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처럼 막 대책 없이 그냥 마치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거든요. 답도 아니고. 그래서 만남을 의미로 했는데 너무 큰 성과가 온 거죠.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도 이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 주변 4대 강국이 죄를 뿌리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들 정서는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 얘기는 금방 나오더라고요. 바로 해야죠. 저는 평창에서도 이산가족들까지 몇 분 내려오셔서 응원단 옆에 이산가족 응원단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라도 만나 뵙게 그리고 같이 응원도 하고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동안 9년 동안 남북관계 너무 파탄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실무적인 작업도 필요하잖아요. 신뢰도 있어야 되고 생존자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걸 원하는 분들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원치 않는 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1996년도에 이산가족이 767만 명으로 추산이 됐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생존자가 한 6만여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산이 안 됩니다. 다 돌아가셨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이 6만여의 대부분도 80대, 90대십니다. 그렇겠죠. 근데 정치권에서도 대표적으로 오은식 원내대표도 이산가족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아직도 근데 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이 수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변에 가장 안타까운 이웃으로 사랑하는 자식들과 부모 형제가 떨어져서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분단의 고통을 온몸으로 이분들이 안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엔의 무슨 제재나 이런 것과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단 편지부터 주고받게 해주고요. 생사 확인 빨리 해주고 이건 남북이 이건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가 현대화돼가지고 전산이라든지 정보통신도 잘 돼 있을 거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생사 확인, 서신 교환, 가급적이면 통화. 중국 통해갖고 브로커 통해서 돈 많이 내고 통화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남북에 발달된 IT로 통합 다 해주는 거죠. 예. 한때는 왜 그 화상 통화 이런 식으로 그냥 연중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이디어들은 많았는데 아무튼 제대로 안 됐던 지금 거예요. 맘만 먹으면 이건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는 후속으로 빨리 이분들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풀 수 있도록 이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실향민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수복 경기도 중앙도민회 회장 맡고 계시네요. 윤일령 회장님을 전화에 모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가깝습니다. 여기 군우를 보면은 이제 도라산 여기 있는 그 장단군이고요. 예. 휴전선 그 북쪽이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장단군 철저함만 없으면 걸어가도 그냥 갈 만한 그런 곳이군요. 저희 고향 사람들끼리 가서 그 철책선에서 이제 내려다 보이면은 바로 고향의 그 들녘이라든가 보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더 그리우시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살 때 내려오셨습니까? 제가 37년생입니다. 예. 근데 47년도에 그 마지막에 저희 가족 중에는 월남을 했으니까 그 10살 때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나이로 하면 11살이죠. 네. 예. 그러면 뭐 부모님하고 형제자매가 모두 함께 다 내려오신 거예요? 뭐 남아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그 해방되면서부터 그 해 겨울부터 이제 그 형님들이라든가 누님들이 전부 그 남쪽으로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47년도에 그 넘어왔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당시 48세 정도 되셨는데 땅을 놔두고 어디를 우리가 가느냐. 그렇죠. 끝까지 고향을 지키려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탄압에 못 이겨서 몇 번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구속을 못 이겨서 이제 47년도 3월 달에 제가 그 10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 손에 매달려서 이제 같이 월남을 했죠. 그러면 지금 북에 남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희보다 5살 위에 형님이 네네. 6.25가 나고 이제 9.28에 서울이 수복되고 북진이 되면서 고향이 가까우니까 고향에 간다고 갔는데 가서는 소식이 없으니까 저희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그러셨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보고 갔다가 이제 못 나왔으니까 전쟁의 폭격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전사를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전혀 저희는 그 모르고 이상가족 신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생사 확인도 안 된 상태예요, 계속. 안 된 상태죠, 네. 지금도 이렇게 그 고향 들녘이나 뭐 이런 풍경이 눈앞에 이렇게 아른아른하세요, 어떠세요? 그 어린 나이지만은 그 아주 그 생소하게 나는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37년생이지만 이상가족 막내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지금 몇 년 안 가면은 전부 떠난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편지 왕래 무슨 서신 교환 생사 확인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통일이 되느냐? 또 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보고 죽으면 우리가 원이 없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좀 꽁꽁 막혔었는데 요새 조금 좀 풀릴 조짐이 보여서 어떻게 좀 기대감이 커지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저희는 공산주의자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을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압박을 가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미소 작전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 뭐 기대는 하죠. 야, 이 기회에 북이 그야말로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우리 민족으로서의
동지성을 가지고 진실로 대화를 하고 네. 이걸 그 평화롭게 우리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 민족의 하나입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예. 진짜 통일이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선진국으로 예. 더듬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돼야죠. 자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일영 미수복 경기도중앙도민회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내가 막내 세대인데 80이 넘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없다. 예, 정말 맞습니다. 절절하시네요. 더 절절한 게 보통 제가 이산 가족 하면 가족 만나러 가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야 가봤자 내 만날 사람이 고향 없다. 산천이라도 예. 마지막으로 보게 해달라. 예. 너무 애절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이제 북쪽으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북한에 또 가 있는 여러 이유로 북한에 가 있는 동포들 중에도 남쪽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유명한 그 임진강이라는 노래에 보면 그 임진강물 흘러 내 고향 남녘 땅 그리워라 그러나 임진강이 원한만 안고 흐르네 뭐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쪽에도 남쪽으로 너무너무 와보고 싶어하는 가족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서로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통일 또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게 아주 절절하신데 예. 이분들의 이제 자식 세대인 뭐 한 5, 60대 분들까지도 아마 좀 그런 게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층 20, 30대로 가면 통일 왜 해야 돼? 뭐 예. 이런 정서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존 배우자들이나 직계 이제 1세대 자손들만 해도 평생 그 부모님이 그 고향 땅이라든지 가족 들여하는 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손자 세대나 증손자 세대로 내려가면 증손자 세대로 내려가면 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없죠. 사실 예. 제가 어렸을 때 4.19 혁명 이야기 5.18 이야기하면 먼 역사일수록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이번 이제 남북 아이스하키 팀에서도 보면 너무 좋은 이벤트이고 화해의 계기가 됐지만 그것을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공정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요. 선발 기회를 혹시 빼앗기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 여론이 높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지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호소하면서도 그런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왜 만나야 되고 단일팀 필요한가.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어느 20대 30대가 세상에 그 고향 땅을 밟겠다는 거 이상을 만나겠다는 거 심지어는 생사확인하고 서신교환하고 전화통화하겠다는 거 반대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로지 남북의 정치가 이것을 가로막은 거거든요. 한반도의 조건이. 저는 당장 이건 지금 빨리 지금 판문점에서 이제 정상회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흔히들 말하는 5억의 분단 지금 70년인데 올해가 이걸 딛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실무적으로 그 생사학인 고향 방문 이런 거 막 왔다 갔다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얼마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훈풍이 풀리니까 벌써 고향을 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기쁨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걸 이제 인도주의적 문제로 보는데 북한은 또 북한 체제 특성상 완전히 인도주의적 문제로만 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문제가 좀 개방이라든지 되는, 어떤 예. 정치적인 어떤 소통, 그러니까요. 어떤 새로운 정부의 유입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설득을 해야죠 저희가.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 지금. 그 앞에서 예. 어떠한 정치적 이유도 이 얘기를 들어서 안 된다. 개성공단도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박근혜 정권에서 폐쇄해버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든 북이든 서로 정권 차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은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로 우리 정부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북한 쪽에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통일부 장관한테 신고나 회합하거나 통신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민간기구가 심의하는 거로 바꾸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 자꾸 관료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이산가족들이 만날 연락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가슴 한켠이 항상 쾌한이 비어있는 분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지. 친한 법무사를 만들어라. 풍부한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붙고 높은 수임료는 제거한 뒤
우리 곁 가까운 곳에 놓아두면 안녕하세요. 만능해결사 법무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등기, 소송, 경매, 회생 다 부탁드립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법률 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만능해결사 법무사를 찾아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생활법률 만능해결사 법무사. 출생에서 상속까지 대한법무사협회가 함께합니다. 김정근, 이지혜의 비타민 뉴스. 구주제약에서 정말 탐나는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탐난다고 합니다. 엘시스테인과 비타민의 만남, 엘시비탐. 피로엔, 엘시비탐 파워. 피부엔 엘시비탐 미. 탐나는 비타민, 엘시비탐. 잘 듣는 회사, 구주제약. 시사자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건 왜 애초부터 나왔던 건데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거. 요 법도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물살을 탈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내일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유는 첫 번째예요. 올해 2월 달에 지정이 됐거든요. 예. 국회가 법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각 당들이 내부의 신고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게 더 시급할 거예요. 네. 남의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당내에서 벌어진 피해자들 보호하는 거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정춘숙 의원이 말한 대로 당장 만들기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어디서 많이 터지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예. 유권자들하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화제의 뜬 뉴스들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이른바 쇼를 위한 쇼를 했다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쇼를 위한 쇼라는 게 뭐예요? 네, 100년 된 나무들을 베어내 무대를 꾸몄다가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네, 현재 시간으로 6일 프랑스 파리의 한 미술관에서 샤넬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무대를 아예 숲속처럼 꾸미려고 바닥에 낙엽 수톤을 깔아놓았는데요. 문제는 한겨울 정취를 표현하겠다며 100년 된 나무들을 베어냈다는 겁니다. 네. 네, 이끼로 뒤덮인 키 큰 참나무를 옮겨놓았고 손님들 앉으라며 나무 벤치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네, 딱 하루짜리 패션쇼 하려고 100년 된 나무를 베어버렸다. 네, 패션 비평가들은 살아있는 듯한 자연이 느껴진다면서 극찬했다는데 프랑스 환경단체는 이 패션쇼를 이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몇 시간 진행되는 패션쇼를 위해 숲속 나무들을 찍어 넘기고 다 쓴 뒤에는 폐기물통에 집어던지는 게 자연의 속성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샤넬 측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어요? 네, 동원된 나무는 모두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행사 후 나무를 베어낸 곳에 참나무 100그루를 심기로 약속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샤넬의 패션쇼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플라스틱 공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됐었는데 부츠나 장갑 등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패션쇼를 연출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100년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마구잡이로 나무를 잘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이소연 씨잖아요. 네, 이소연 씨가 최근 한 과학 비평 잡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우주인 배출 사업이 만들어낸 상품이었다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10년 전 정부가 260억 원을 들여서 우주인 배출 사업을 추진했었죠. 예. 네, 이 씨는 원래 예비 우주인으로 선정됐는데 고산 씨가 보안 규정 위반으로 탈락하면서 우주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이 씨가 2008년 4월 열흘간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2012년에 돌연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하면서 우주인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그랬던 이 씨가 10년 만에 자신의 견해를 밝힌 건데요. 당시 정부가 우주인 후속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황당한 일은 뭐예요?
네, 2007년에서 2008년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주화물선이 먼저 우주로 올라갔을 때 부처명은 과학기술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씨가 우주정거장에 간 시점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정부에서 비행복에 붙은 패치는 물론이고 부처명이 들어간 스티커를 싹 다 바꾸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패치 뜯고 바느질로 새로운 패치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정부에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구와 교신할 때마다 다 뗐어? 확실히 다 붙였어? 이렇게 묻던 말이 생생하다면서 예. 이 모습을 본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정부의 공식 물품을 신느라고 개인 물품을 별로 가져가지 못해서 미국 우주비행사의 옷을 빌려 입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뭐 치적 생색내기 이런 거로군요. 네. 문제는 지구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됐는데요. 이 씨가 우주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나라 돈으로 우주 여행하고 먹튀해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게 팩트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당시 제대로 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소식. 네, 정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사임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지정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만에 태평양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의 담당 대표랑 유승민 대표 두 남성 당대표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었겠군요, 분위기가. 우연히 또 그렇게 됐네요. 글쎄 말이죠. 네. 네. 그런데 4월 말 정상회담 이게 뭐 지방선거랑 연결돼서 그런 정치적 설전도 좀 있었습니까? 네, 이제 당연히 이제 6.13 지방선거인데 예. 4월 말이면 아무래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는 미리 하고 이 총선 이후에 그 6월 달에 정상회담을 했으니 예. 이건 좀 너무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 이제 이런 대화의 물꼬를 텄고 네. 그리고 이 또 북미 대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또 무작정 그걸 고려해서 시기를 이렇게 좀 너무 여유 있게 가져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선거는 선거고 네. 이건 저는 이 선거를 핑계로 이걸 좀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 그게 이제 핵심이겠습니다만은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뭐 이런 의제들도 좀 등장을 했나요? 이산가족 상봉 이 부분은 그 얘기가 안 됐고요. 네. 개성공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의제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워낙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의제까지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북미 대화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더라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무슨 언급 같은 건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북미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이 어떤 언급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네. 사실 이제 저도 조금 정의용 실장한테 이제 그거를 질문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북미 대화를 지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북미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무슨 조건을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대화에 응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무언가 그랬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예.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는
공개될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아직 예 그런 그 대목을 함께 좀 꼭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예,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였어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관련 의혹 제기도 있었죠.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충격에 이어서 연일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국회에서도 이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방향의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 의원 이제 국회 가신 게 벌써 한 5년 이렇게 되죠? 네, 이제 6년째입니다. 그죠? 네. 국회 또 정치권 원래 이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까? 뭐 아무래도 이 정치권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근데 폐쇄된 조직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조직일수록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음성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정치권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보면 과거에 보면 무슨 뭐 룸사롱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무슨 이 폭탄주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게 그냥 다반사처럼 당연하게 막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고 사실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성이 정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 중심 문화이면서 또 조직은 폐쇄적이고, 그죠?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그 관계가 이게 보좌진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게 그냥 국회의원이나 뭐 좀 상급 보좌관 한 명 손에 다 달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수석 보좌관의 그 권한이 굉장히 크고요. 또 국회의원은 사실은 또 이렇게 항상 상근을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게 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그 속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국회 내에서도 그 익명으로 이런저런 제보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데 이현주 의원도 그런 거 좀 접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막 떠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익명으로 이렇게 제보하는 것들도 뭐 당에서도 이렇게 본 적도 있고요,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직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 가해자가 이렇게 그 자기 그 변명을 또 하고 막 이렇게 항변을 하면 이게 이 아주 고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지금 수사기관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을 다룰 때 수사기관이 실제로 가해자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경우에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일어났을 때 얘기가 나와야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서 처벌하기 굉장히 용이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대개 보면 이런 관계들이 이제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미투도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가해자가 부인을 하고 막 저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미투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만 정말 사법처리로까지 가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
또 가해자 측 또 피해자 측 사이의 공방이 앞으로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시간을 끌다 보면 피해자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그랬을 때 그 피해자가 왕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에 중점을 두고 이제 처벌 형량을 늘렸고요. 예.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엔 몇 년형이었는데 앞으로 강화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이었는데 5년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5년이었는데 한 단계 올려서 7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10년이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너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10년 지난 것들은 처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2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이 어떤 형량을 올리는 것들은 이제 법조계 내부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즉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는 지금보다 좀 형량을 높이자. 간단히 그 말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 워낙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만약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이 법이 이번에 통과가 빨리 된다면 바로 소급 적용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사법의 어떤 원칙이 소급 금지라서요. 예. 그래서 이게 시효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난 거 아닙니까? 예. 들이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처럼 법 개정 노력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당 내에서 그다음에 국회 전체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지 한 마디만 더 해주시면. 우선은 이제 선거가 바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 저는 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각 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청와대 모임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이었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제시됐다죠.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결해서 오늘의 분위기 내용 들어보겠고요. 정치권의 성폭행, 성추행 폭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자 이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관련 법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이 모처럼 남북 간의 봄바람 속에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계실 우리 이산 가족들, 실향민들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 청와대에서 진행된 영수회담, 홍준표 대표도 참석을 해서 첫 번째 이른바 완전체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죠. 이 자리에 함께했던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연결해봅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100분 정도 시간 같이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네, 11시 한 50분부터 한 1시 35분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회담 분위기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지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생각을 교환했는데 이제 참석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개진하느라고
때로는 좀 다소 과열되는 듯 했지만 예. 저는 굉장히 그 건강한 회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네.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설전도 펼쳤다 이러던데 실제로 막 그럼 그랬습니까? 아니 설전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워낙 그 시각이 다르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용 실장은 어떤 그 북한 방문한 팩트를 얘기하고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게 뭡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그 북한에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과거 예를 봐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네. 이번에도 뭔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시간 벌기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 그 시간에 핵을 완성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근본적인 그런 우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런 우려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런 우려는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네. 예,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제 의문의 제기라고 보고 그러나 대화를 그런 것 때문에 예. 대화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은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작이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확신이나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화는 시작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예. 어렵게 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민주평화당 우리 조배숙 대표께서는 누구 편을 드셨습니까? 저희는 이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운명을 볼 때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저는 이 대화의 기회가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조차도 이런 대화의 기회조차도 지난 보수 정권 10년간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노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추미애 대표 또 이정미 대표 이 새 여성 당 대표분들은 다 남북 대화에 긍정적이셨을 것 같고 홍준표 전천적으로 공천 배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우선 기소가 되면 우선은 좀 배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부에서도 내부의 어떤 자정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우선 이제 문화를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좀 이중적인 문화, 이 의식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되고 예. 또 우리가 좀 앞장서서 이 사회의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문화를 깬다든가 특히 또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깨는 거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공천 우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네. 많아지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을 계기로 정말 문화 개혁으로까지 꾸준히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진영 논리보다는 좀 정책 이용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 미투 운동 심상치 않네요. 자, 이게 검찰에서 시작이 됐죠. 문학계에서 불이 붙었고 여의도에 상륙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인 실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보좌진 실명 폭로, 그다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늘은 정봉주 전 의원. 예. 또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거죠. 어제도요. 예. 그 저녁 8시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방문 결과 브리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생중계로. 네네. 정말 빅뉴스잖아요. 그런데 한 오후부터는 오늘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어느 뉴스에서 누구 할지 모른다. 이게 더 뭐 무서운 뉴스로 소문이 무성했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 건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뭐 이제 요약하자면은 현직 언론인이 과거 기자 지망생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 전 의원은 답변할 이유가 없다.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게 취재 과정에선 이런 입장을 밝혔고 지금은 아마 뭐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려고 했거든요. 오전 11시에 무기한 연기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 정당 할 거 없이 여의도 전체가 지금 발칵 뒤집힌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이제 각 당들은 조그만 소문에도 아주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뭐 없죠. 이게 맞냐 사실이냐 뭐 이니셜 나오면 누구냐. 민주당은 계속 고개 숙이고 한국당은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제에 비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만 우리 사회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를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 인식은 미투에 대한 무지고 피해자를 좌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애둘러 좀 이렇게 한국당에 반발한 공격한 거네요. 그렇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안희정, 이윤택에 대한 비난에 앞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갑질, 폭력, 내부의 파시즘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성폭력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좀 태도가 변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과거 운동권 출신들도 자기 고백과 성찰을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덧붙이긴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너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다 있어요. 각 당들이. 어쨌든 어제는 홍준표 대표가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었는데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가 된 정돈이 된 상태. 정돈이 된 상황. 이고 이게 지금 뭐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힘든 혹은 사실인데 실명까지는 떠오르기 어려운 소식들이 여러 당에 다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정치인들이 하루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돈돼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정책적 뒷받침도 경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방금도 저희가 이현주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만 관련 법들도 뭐 여기저기서 발의되고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뭐 이현주 의원 말씀하셨겠지만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 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 구성되어 있고 당내 이렇게 센터도 지원센터도 꾸렸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심고를 장이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알면 장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은 처벌받게 됩니다. 기관장.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건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덮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고요. 네, 이런 법률안들이 좀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국회에서. 그렇죠. 이게 그래야 이게 좀 이번에 미투 파문이 좀 제도적 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중간 기폭제가 될 수 있죠.